2월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중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 톤이 낮았습니다. 자기야, 우리 버스 대절 취소하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알아보고 남자친구가 자청해서 예약까지 해준 관광버스를 취소하자니요. 3년 연애 기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깜빡한 일정도 챙겨주고 사소한 기념일까지 기억하는 섬세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결혼식 준비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버스 대절을 갑자기 취소하자고 하다니. 무슨 큰일이 생겼나 싶어 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그의 대답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생각보다 타는 사람이 적잖아. 대형 버스 대절하기엔 너무 비싸. 그냥 각자 오시게 하면 안 될까?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저희 결혼식장은 서울이고 친정은 부산입니다. 새벽부터 출발해야 겨우 오전식에 맞출 수 있는 거리죠. 게다가 70대 후반이신 할머니와 고령의 친척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개별적으로 오시라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오빠, 우리 할머니 생각해봐. 친척 어르신들도 계시고. 버스는 꼭 필요해. 제 목소리도 점점 떨렸습니다. 알아. 근데 진짜 비싸더라.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비싸. 그가 반복하는 말은 오직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처음 예약할 때도 견적서를 보며 어휴 생각보다 비싸네 하고 중얼거렸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가볍게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나 봅니다. 그럼 처음부터 왜 내가 하겠다고 했어? 내게 알아보라. 하면 됐잖아.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렇게 말했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 변명처럼 들리는 그의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예약할 때 이미 견적을 다 확인했고 계약금까지 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비싸다고 취소하자는 건 무책임했습니다. 오빠, 지금 2월 결혼식인데 12월이야. 이제 2달도 안 남았어. 이 시기에 버스 구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알아, 미안해. 근데 진짜 부담돼. 우리 반반으로 하자. 그의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반이라니요. 분명 본인이 내겠다고 친정 가족들 모시는 버스니까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데이트 비용도 많이 내려고 하고 제 생일 선물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하던 사람이었죠.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뭔가 달라진 건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계속 그 통화 내용이 맴돌았습니다.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정말 돈이 부담스러운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집에 도착해서도 밥맛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마찰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내일 만날 수 있어?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응, 그래. 내일 저녁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내일 만나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오빠, 어제 갑자기 왜 그런 말 한 거야? 진짜 이유가 뭐야?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엄마한테 들켜서 혼났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한테 들켰다니요. 29살 성인 남자가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마한테 들켜서 혼났다는 게 말이 되나요? 무슨 소리야? 시어머님이 뭘 아시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스 대절 예약한 거 알게 되셨어.
내 카드 사용 내역 보시고 물어보셔서 말씀드렸더니 엄청 화내시더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연애하는 동안 시어머님은 우리 일에 거의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분이라고 생각했었죠. 명절에 뵐 때도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제가 준비한 선물도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결혼 준비 비용에 대해 화를 내셨다니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부 측 가족 교통비를 왜 우리가 내냐고 원래 각자 알아서 오는 게 맞다고 하셨어. 그리고 돈 쓸 데가 많은데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쓸데없는 곳이라니요. 70대 후반 할머니와 고령의 친척분들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시는데 버스 대절이 쓸데없다니요. 오빠는 뭐라고 대답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했어.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요. 본인이 자청해서 해주겠다고 한 일인데 어머니 말씀에 그냥 알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제 가족에 대한 배려는 어디로 간 건가요? 오빠, 우리 반반 결혼 준비하기로 했잖아. 나도 양가 한복 대여는 내가 알아서 했고. 근데 오빠가 버스는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믿고 맡긴 거잖아.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생각보다 비싸서 부담되더라고. 우리 집안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서. 그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여유롭지 않다는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이라는 인상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울에 아파트도 있고 남자친구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갑자기 여유가 없다는 말을 듣고 나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정말 경제적 이유인가 아니면 그냥 내기 싫은 건가? 그럼 처음부터 왜 하겠다고 한 거야? 부담된다고 말하면 되잖아. 제가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막상 예약하고 나니까 부담되더라. 미안해. 그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계약금까지 낸 상황에서 취소하면 위약금도 나올 텐데 그건 생각 안 한 걸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반반 내면 안 될까? 아니면 정말 필요한 인원만 태우고 소형 버스로 바꾸든가. 그의 제안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할머니와 친척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대형 버스가 맞았습니다. 소형 버스로 바꾸면 짐도 실을 공간이 부족하고 불편하실 게 뻔했습니다. 오빠, 지금 우리 결혼식 2달도 안 남았어. 이 시기에 버스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리고 계약금은 어떻게 하고? 제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계약금은 그냥 날리는 수밖에. 미안해 진짜. 그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나요? 제 가족에 대한 배려는 이 정도였나요? 결혼 준비가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님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반갑게 받았을 텐데 오늘은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응, 우리 며느리. 지금 시간 돼?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버스 대절한다며? 시어머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네, 친정 가족들이 부산에서 오시는데 할머니랑 어르신들이 계셔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며느리. 요즘 결혼식이 어디 그렇게 하니? 각자 알아서 오는 게 맞지 않니? 시어머님의 말씀에 당황했습니다. 요즘 결혼식은 오히려 양가 가족 교통편을 신랑 신부가 배려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어머님, 그게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요. 개별적으로 오시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님이 말을 끊으셨습니다. 알아. 근데 그건 니네 집안일이잖아. 왜 그걸 우리 애가 내게 하니? 그 말을 듣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원래 각자 집안일은 각자가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벌써 부담 많이 느끼더라. 집도 마련해야 하고 혼수도 준비해야 하는데 왜 거기까지 신경 써야 하니?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저도 양가 어른들 한복은 제가 다 예약했습니다. 반반으로 준비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한복이야 뭐 당연히 신부 쪽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시어머님의 말씀에 기가 막혔습니다. 당연히 신부 쪽에서 한다고요. 요즘은 양가가 함께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반반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건데요. 어머님, 저희가 반반으로 결혼 준비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부담 가는 부분은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선 넘으면 안 되지. 니네 집안 교통비까지 우리가 왜 내? 그리고 혼수는 신부가 해오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시어머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수를 신부가 해온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혼수 이야기를 할 때 시어머님은 요즘은 집만 남자가 마련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혼수는 각자 쓸 물건 각자 준비하는 게 맞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제 집만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어머님, 혼수는 저희가 각자 준비하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어디 각자 준비해? 신부가 살림살이 챙겨오는 게 맞지. 우리 때도 그랬어. 요즘 애들이 너무 당당해.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불편해졌습니다. 요즘 애들이 너무 당당하다니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알던 시어머님과 오늘 통화한 시어머님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은 항상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분이셨는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시어머님의 이런 태도는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월 양가 어른들 한복 대여를 위해 한복집에 함께 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었는데 바빠서 그냥 넘어갔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복집에 도착하니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 맞으시죠? 저희는 미리 예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양가 어머니, 아버지 한복을 모두 골라야 했기에 시간을 넉넉히 잡아두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양가 부모님 한복 다 보려고요. 제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친정 어머니 한복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화사한 분홍색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가 어울리는 한복을 골랐습니다. 어머니 피부톤에도 잘 어울리고 예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거 어때요? 제가 시어머님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예의상 시어머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좀 촌스러운데? 시어머님이 한복을 보시더니 고개를 가볍게 저으셨습니다. 요즘은 이런 거 안 입어. 좀 더 고급스러운 걸로 골라야지. 시어머님의 말씀에 당황했습니다. 촌스럽다니요. 저는 충분히 예쁘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시어머님 의견도 존중하고 싶어서 다른 한복들을 더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건 어떠세요? 좀 더 화려한 디자인의 한복을 골라봤습니다. 저것도 별로네. 안목이 없어. 며느리야, 이런 건 좀 봐야 해. 너무 싸 보이면 안 되잖아. 시어머님이 또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목이 없다는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이니까 세대 차이니까 하며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자친구는 그저 실실 웃기만 했습니다. 엄마, 그냥 예쁜 거 고르시면 되죠. 그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불편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눈치채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어쨌든 그의 태도가 실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시어머님이 직접 골라주신 한복으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처음 고른 것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품격이 있지. 결혼식인데 돈 아끼면 어떡해.
시어머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돈 아끼면 안 된다는 말씀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제가 돈을 아끼려고 저렴한 걸 고른 게 아니었는데요. 이어서 시어머님 한복을 고를 차례였습니다. 사장님이 여러 한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떠세요? 요즘 인기 있는 스타일이에요. 사장님이 고급스러운 자주색 한복을 보여드렸습니다. 예쁘네. 얼마예요? 시어머님이 물으셨습니다. 이건 대여료가 조금 있습니다. 프리미엄 라인이라서요. 사장님이 설명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고르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친정 어머니 한복도 비싼 걸로 골랐으니 양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걸로 할게. 시어머님이 흔쾌히 결정하셨습니다. 한복 선택을 마치고 계산을 하는데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이거 내가 다 내는 거지. 당연히 제가 낼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기에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신부가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때도 다 그랬어. 시어머님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한복집을 나오는데 시어머님이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며느리야, 결혼 준비할 때 돈 좀 써야 해. 너무 아끼려고 하면 나중에 웃음거리 돼. 그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돈을 아끼려고 했나요? 그냥 적절한 선에서 예쁜 걸 고르려고 했을 뿐인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아까 한복집에서 어머님이 내가 고른 거 촌스럽다고 하셨을 때 기분 나빴어. 남자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엄마가 원래 그러셔.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니요. 제 안목이 없다고 하셨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래도 오빠가 좀 말해주지. 나 기분 나빴잖아. 제가 속상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야, 엄마가 며느리 생각해서 해주신 말씀인데 뭘 그래. 더 좋은 거 고르라는 거잖아. 남자친구는 제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농담인 줄 알고 웃어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께 한복 예약했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얼마 나왔어? 엄마 거 비싼 거 고른 거 아니지? 어머니는 항상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양가 다 좋은 거로 골랐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다 낸 거니? 시댁에서는 안 내주시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반반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제가 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반반이라고 하기엔 제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었지만 부모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결혼 준비하다 보면 돈 나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어머니의 당부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계산해보니 한복 대여료만 예상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님이 고르신 한복들이 모두 프리미엄 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혼식이니까 좋은 걸 입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고른 한복들도 충분히 예뻤는데 굳이 더 비싼 걸로 바꿀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연애 기간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님과 남자친구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조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애 초기 남자친구와 시어머님의 관계가 각별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외아들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께 전화하고 명절이 아니어도 자주 찾아뵙는 모습이 오히려 효자 같아 보였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사람이라고 좋게 봤었죠. 처음 시어머님을 뵌 날도 기억납니다. 긴장한 저를 보시고 어머, 우리 며느리 예쁘네.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 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손도 꼭 잡아주시고 준비한 선물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님은 항상 저에게 다정하셨습니다. 명절 때도 며느리 왔네, 우리 며느리 하시며 예뻐해 주셨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작은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갔을 때 시어머님이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요리는 할 줄 알아? 집안일은 누가 했어? 우리 아들 잘 챙겨줘야 해. 그때는 관심 어린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며느리로서 제 역할을 확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게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제가 전을 부치는 걸 보시더니 며느리야, 전은 이렇게 부치는 게 아니야. 우리 아들은 이렇게 먹어야 해. 하시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 시댁 방식이 따로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네, 어머님. 배워갈게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부엌에 들어오셨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아들 잘 챙겨주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네, 물론이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약해서 말이야.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았거든. 며느리가 잘 챙겨줘야 해. 시어머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제가 다짐하듯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고마워. 우리 아들은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야. 앞으로도 그렇게 해줘야 해. 시어머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말을 잘 듣는 게 좋은 건데 왜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연애 2년차 되던 해 저희 둘이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2박 3일 제주도 여행이었죠. 남자친구에게 일정을 말했더니 잠깐만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올게 하더니 전화를 했습니다. 28살 성인이 2박 3일 여행 가는데 어머니께 허락을 받는 게 이상했지만 효자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전화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응, 엄마. 2박 3일이야. 응, 제주도. 네, 알겠어. 남자친구가 계속 네, 알겠습니다만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오빠, 뭐래?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2박은 너무 길다고 하셔. 1박으로 줄일 수 있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 성인인데 여행 가는 것까지 어머님이 정하셔야 해. 제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시잖아. 그냥 1박으로 하자. 어차피 제주도 작아서 1박이면 충분해. 남자친구가 설득했습니다. 결국 1박 2일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신가 보다 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시어머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재밌게 놀고 왔어요. 제가 밝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잘 챙겨줬어? 시어머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당연하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왔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우리 아들 혼자 두면 잘 못 챙겨 먹거든.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자친구를 보니 민망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잘 챙겨 먹어. 그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야, 너 혼자 있을 때 라면만 먹잖아. 며느리가 잘 챙겨줘야 해. 시어머님과 남자친구가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0을 앞둔 남자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챙김을 받는 게 정상인가? 그 후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생일 선물을 고를 때도 시어머님께 먼저 의견을 구했고 옷을 살 때도 엄마가 이런 스타일 좋아하셔 하며 어머니 취향을 고려했습니다. 심지어 저녁 메뉴를 정할 때도 엄마가 이거 해주셨는데 맛있었어 하며 어머니가 해준 음식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와 사이가 좋은 아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효자라서 좋다고 나중에 시부모님 잘 모실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봤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결정에 어머니가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머니 의견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제 의견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도 시어머님이 먼저 꺼내셨습니다. 작년 설날에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아들하고 언제 결혼할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직장도 안정됐고. 시어머님이 재촉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반지를 꺼내며 우리 결혼하자 하더군요. 감동스러워야 할 순간이었는데 왜인지 마음 한편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남자친구의 결정인지 아니면 시어머님의 뜻인지 헷갈렸거든요. 하지만 3년을 사귀었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을 알아보고 신혼집을 구하고 꿈만 같았죠. 남자친구도 적극적으로 함께 준비해 주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님의 개입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예식장을 정할 때도 시어머님이 세 곳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기 중에서 골라. 엄마가 다 알아봤어. 저희가 보고 싶었던 예식장은 따로 있었지만 시어머님이 추천하신 곳 중에서 골라야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엄마가 알아봐 주신 건데 거기서 하면 되지 하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신혼집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님이 직접 부동산을 알아보시고 몇 군데를 골라주셨습니다. 여기 괜찮아. 엄마가 다 확인해 봤어. 저희는 시어머님이 골라주신 집들을 보러 다녔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그 동네는 안 좋아. 엄마가 추천한 데서 골라 하시더군요.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는 저 혼자 가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드레스샵을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 드레스 엄마가 봐야지. 혼자 가면 이상한 거 고를까봐. 결국 시어머님과 함께 드레스샵에 갔고 시어머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드레스를 입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돌이켜보니 제 결혼 준비에 제 의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시어머님의 의견대로 진행됐고 남자친구는 항상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건가, 시댁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는 건가 생각하며 참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버스 대절 계약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버스 기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약할 때 친절하게 상담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2월 결혼식 버스 예약한 사람인데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네. 기억나요.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혹시 예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취소요? 무슨 일 있으세요? 결혼식 날짜가 변경되셨나요?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정이 좀 생겨서요.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취소하시면 다른 버스 구하시기 힘들 텐데요. 2월은 결혼식 시즌이라 이미 대부분 예약이 찼거든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사실은 저도 모르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비용 부담 때문에 취소하자고 한 것, 시어머님께 혼났다는 것,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까지. 낯선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한참 동안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손님, 제가 이 일을 30년 넘게 했는데요. 결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처음은 아니에요. 사장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다 보면 서로의 진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던 것들이 드러나죠. 특히 돈 문제나 가족 문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사장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취소하시는 건 쉬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취소하시는 건 더 신중해야 할 문제예요. 계약금은 원래 환불이 안 됩니다만 손님 사정을 들어보니 제가 특별히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의 말에 놀랐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남자친구분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세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결혼 생활을 좌우할 겁니다. 사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시간을 드릴게요. 그 안에 다시 연락 주세요.
계속 예약을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취소하실 건지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거듭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손님, 제가 30년 넘게 이 일하면서 본 건데요. 결혼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으면 결혼 후에도 계속됩니다. 특히 시어머니 문제는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버스 대절 문제지만 나중에는 육아 문제, 명절 문제, 더 큰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남자친구분이 지금 어머니 편을 드는 거, 그게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걸 아셔야 해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두 집안이 하는 겁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영향력이 크면 며느리는 힘들어요. 사장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제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으면 결혼 후에도 계속된다. 남자친구가 지금 어머니 편을 드는 거, 그게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 두 문장이 특히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모든 게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스트레스, 시어머님도 아들 결혼이 처음이라 긴장하셔서 그런 거라고 합리화했죠. 하지만 30년 경력의 버스 기사님이 보시기에 이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남자친구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어제 전화 끊고 나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먼저 연락해서 화해하자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마 시어머님께 또 뭔가 들으셨거나 아니면 제가 마마보이라고 한 말에 화가 나신 걸까요?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시간 될 때 연락 줘.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지만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를 피하는 건가 싶어 불안해졌습니다. 참다 못해 대학 친구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는 저보다 1년 먼저 결혼한 친구였습니다. 지혜야, 지금 시간 돼? 제 목소리는 이미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응,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버스 대절건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님의 전화, 한복집에서 있었던 일까지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잠깐. 지금 남친이 버스 예약해주겠다고 해놓고 엄마한테 혼나서 못해주겠다고.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응. 그리고 시어머님이 전화하셔서 왜 친정 교통비를 우리가 내냐고 하시더라.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야, 그거 완전 이상한 거 아니야? 요즘 누가 그래? 친정 가족들 버스 대절하는 거 흔한 일인데.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님 말씀이 각자 알아서 오는 게 맞다고. 제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야, 정신 차려. 부산에서 서울까지인데 70대 할머니가 어떻게 혼자 오시게 해? 그리고 남친은 뭐 해? 왜 엄마 편만 들어? 지혜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게 오빠도 어쩔 수 없었나 봐. 제가 남자친구를 감싸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긴 뭘 어쩔 수 없어. 30살 먹은 남자가 엄마한테 혼나서 약속 못 지키겠다고. 그게 말이 돼? 너 지금 장난하니? 지혜가 화를 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감싸는 게 더 화난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그래도 3년을 사귀었는데 이 정도로 파혼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무하긴 누가 너무해. 지금 상황이 정상이야? 시어머님이 결혼 준비 하나하나 간섭하고 남친은 엄마 말만 듣고 너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이게 결혼 준비야? 지혜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결혼 준비할 때 시댁이랑 마찰 있었어. 근데 우리 남편은 내 편을 들어줬거든. 물론 부모님 말씀도 듣지만 우리 의견을 먼저 존중하더라고. 근데 너희는? 지혜가 물었습니다. 우린 대부분 시어머님 의견대로.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야, 그게 문제야.
지금은 버스 대절이지만 나중에 애 낳으면 육아 방식, 이름 짓기, 어린이집 보내기 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해야 할 거야. 너 그거 견딜 수 있어? 지혜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복집에서 시어머님이 내가 고른 거 촌스럽다고 한 거, 그거 정말 기분 나쁜 거야. 안목 없다고? 며느리 자존심을 뭘로 보는 거야? 지혜가 분개했습니다. 그때 남친은 웃기만 했다며? 그것도 문제야. 네 기분이 상한 걸 알았으면 엄마한테 말려야지. 왜 같이 웃어? 지혜의 말이 하나하나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혜야, 나 어떻게 해야 해? 제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일단 남친하고 제대로 이야기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시어머님한테 선 그어야 해. 지금 안 그으면 평생 못 그어. 근데 파혼까지는. 제가 망설였습니다. 야, 난 파혼하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혼해도 불행할 거야. 지금 제대로 이야기하고 남친이 변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지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수진이, 회사 동료 은지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시어머님이 너무 간섭하시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가 좀 이상해. 특히 은지는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 같으면 파혼해요. 지금도 이런데 결혼하면 더 심해질 거예요. 시어머님이랑 같은 동네에 살 거예요? 그럼 완전 끝이에요. 매일 간섭하실 거예요. 은지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신혼집이 시댁 근처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 진짜요? 그럼 정말 심각한데요. 신혼집이 시댁 근처면 시어머님이 수시로 오실 거예요. 열쇠도 달라고 하실 거고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통화를 하고 나니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모두들 제 상황을 걱정했고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정을 내리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함께한 추억들, 준비한 결혼식, 모든 게 아까웠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결국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두 분 다 심각한 제 표정을 보시고는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문제? 아버지도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저는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버스 대절권을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자기가 해주겠다고 해놓고 엄마한테 혼나서 못 해주겠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들고 계셨지만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전화하셔서 왜 친정 교통비를 신랑 쪽에서 내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랑 친척 어르신들이 부산에서 오시는데 각자 오라고. 어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한복 대여할 때도 제가 한복집에서 있었던 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안목이 없다고 하신 것, 더 비싼 걸로 골라야 한다고 하신 것, 남자친구는 웃기만 했던 것까지.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야, 이 애가 지금 울고 있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결혼식이 2달도 안 남았는데. 제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동안 아무 말씀 없이 계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딸아, 이거 심각한 문제다.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가 약속을 해놓고 어머니한테 혼났다고 못 지킨다? 그건 남자도 아니야.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안목이 없다고. 그게 사람 대접하는 거야? 여보, 우리 딸 이렇게 무시당하게 시집 보낼 순 없어.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나도 시집살이 했지만 이건 정도가 있는 거야.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뭘로 보는 거야? 그리고 신랑 될 사람은 어떻게 자기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러는 걸 보고 웃고만 있어?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딸아, 아빠가 솔직히 말할게. 지금 결혼하면 힘들 거야. 시어머니는 계속 간섭할 거고 신랑은 어머니 편을 들 거야. 너는 그 사이에서 힘들어할 거고. 아버지의 말씀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 결혼식도 다 준비했는데. 제가 울먹였습니다. 결혼식 준비한 거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근데 내 인생은 돈으로 해결 못해. 지금 파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그렇지. 3년을 사귀었는데. 어머니가 망설이셨습니다. 3년이 문제가 아니야.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지금 이 모양이면 어떡해? 나는 우리 딸 불행하게 시집 보낼 순 없어.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신랑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야기는 해봐라. 근데 제대로 이야기해. 이번에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를 좌우할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신랑이 또 어머니 편만 들면?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파혼해. 아빠가 책임질게. 결혼식 취소 비용이든 뭐든 다 아빠가 처리할게. 우리 딸 불행하게 사는 거 볼 바에야 혼자 사는 게 나아.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모님 눈에도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였죠. 3일이 지나도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낸 문자는 읽음 표시만 떠 있었고 답장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나중에는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SNS는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더군요. 그냥 저를 피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참다 못해 남자친구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을까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반갑지 않다는 투였습니다. 오빠, 왜 연락 안 받았어? 3일 동안 문자도 전화도 무시하고.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바빴어. 회사 일이 많아서. 그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바빴으면 문자 한 줄은 보낼 수 있었잖아. 아니면 퇴근하고 전화라도 할 수 있었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카페 갈래? 제가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남자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마주보니 어색했습니다. 3년을 사귀었는데 이렇게 어색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생각이긴. 내가 나한테 마마보이라고 했잖아. 그 말에 화가 났어.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엄마 말씀 듣는 게 뭐가 나쁜지 모르겠어. 엄마 말씀 듣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 결혼인데 왜 모든 걸 어머님 말씀대로만 해야 해?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우리보다 경험이 많으시잖아. 결혼도 해보셨고 인생도 더 사셨고. 그분 말씀 들으면 실수 안 하잖아. 그의 대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 우리가 결혼하는 거야. 어머님이 결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제가 설명했습니다. 너는 엄마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엄마도 우리 생각해서 해주시는 말씀인데. 그가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야. 존중하고 싶어. 근데 모든 결정을 어머님이 하시면 우리는 뭐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장하지 마. 모든 결정을 엄마가 하는 건 아니잖아.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식장도 어머님이 골라주신 곳 중에서 정했고, 신혼집도 어머님이 알아보신 곳으로 정했고, 내 웨딩드레스도 어머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걸로 골랐어. 이게 과장이야?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엄마가 도와주신 거지.
우리가 결정한 거잖아. 그가 변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 근데 실제로는 어머님 의견대로 한 거야. 내가 다른 의견 내면 어머님이 반대하시고 오빠는 어머님 편 들고. 제가 답답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내가 엄마 편만 든다는 거야? 그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잖아. 한복집에서도 그랬고 버스 대절권도 그렇고. 항상 어머님 의견이 우선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복집은 농담이었다니까.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담이면 괜찮은 거야? 사람 기분 상하게 하고 나서 농담이었다고 하면 다 용서되는 거야? 제가 반박했습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그의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야. 내 자존심이 상한 거야. 안목이 없다고 촌스럽다고 하셨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알아? 그때 오빠가 나를 감싸줬으면 좋았을 텐데 옆에서 웃기만 하더라. 제가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 엄마한테 대들 수는 없었잖아. 그가 변명했습니다. 대들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를 지켜주면 됐어. 엄마 제가 보기엔 예쁜데요. 이 한마디면 됐어. 근데 그것도 못해? 제가 울먹였습니다. 남자친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만 마시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빠 버스 대절권은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거 우리 반반 내면 안 돼? 아니면 취소하든가.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하겠다고 했잖아. 계약금까지 냈는데 이제 와서 반반 내자고.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안해. 근데 진짜 부담돼.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친정 교통비는 친정에서 알아서 하는 게 맞다고 왜 우리가 부담하냐고. 그리고 지금 돈 쓸 데가 많은데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가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오빠 생각은? 어머님 말씀 말고 오빠 생각은 뭔데?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나도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좀 부담되는 게 사실이야. 그의 대답에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70대 후반이셔. 친척 어르신들도 다 연세가 많으시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혼자 오시게 할 수는 없잖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친정에서 알아서 해. 왜 그걸 우리가 해줘야 해?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하겠다고 했잖아.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했으면 내가 알아서 했어. 근데 오빠가 자기가 하겠다고 친정 가족들 모시는 거니까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그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한다는 게 뭐야? 취소한다는 거야? 아니면 반반 낸다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취소하고 다시 알아보자. 소형 버스로 바꾸든지. 그가 제안했습니다. 지금 12월이야. 2월 결혼식인데 지금 취소하면 다른 버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소형으로 바꾸면 짐 실을 공간도 없고 어르신들 불편하시잖아. 제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돈이 없는데 어떡해? 그가 화를 냈습니다. 돈이 없으면 처음부터 하겠다고 하지 말았어야지. 계약금까지 내놓고 이제 와서 돈 없다고.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계약금도 내 돈으로 낸 거야. 내가 손해보는 거라고. 그가 소리쳤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기가 손해본다고요. 제 가족을 위한 버스인데 자기가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가 손해본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오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내 말은. 미안, 내가 말을 잘못했어. 그가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본심을 들어버렸습니다. 제 가족을 위한 일이 그에게는 손해였던 겁니다.
오빠, 나 집에 갈게. 오늘은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어.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잠깐. 우리 이야기 끝난 거 아니잖아. 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 지금 너무 화나. 오빠, 말 듣고 싶지 않아. 나중에 연락할게. 제가 팔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제 가족을 위한 일이 그에게는 손해였다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정말 파혼해야 하나? 2월 결혼식을 취소해야 하나? 준비한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결혼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알람에 깼습니다. 화면을 보니 남자친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미안해. 어제 내가 말을 잘못했어.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하지만 답장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가 한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대충 웃어넘겼습니다.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하니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와 대화하면 또 싸울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쯤 회사 로비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소연 과장님, 방문객이 오셨는데요. 방문객이라니요. 약속한 적이 없는데 누가 왔을까 싶어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어머님을 마주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잠깐 시간 돼? 시어머님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단호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회의실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올게요. 제가 황급히 사무실로 올라가 팀장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회의실에 시어머님과 단둘이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아들한테 들었어. 어제 만났다며? 시어머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많이 속상해하더라. 내가 화를 많이 냈다고. 제가 화를 낸 게 아니라 제가 해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님이 말을 끊으셨습니다. 며느리야, 결혼 준비하면서 서로 좀 양보해야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고집이라니요. 제가 무슨 고집을 부렸다는 건가요? 어머님, 저는 고집을 부린 게 아니라 약속을 지켜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이 뭐 그렇게 중요해? 상황이 바뀌면 약속도 바뀌는 거지. 융통성이 있어야지. 시어머님의 말씀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버스 대절은 우리 아들이 부담스러워해. 왜 굳이 그걸 우리가 해줘야 하니? 시어머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처음에 아드님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지.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무슨 상황이 달라지셨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집도 마련해야 하고 혼수도 준비해야 하고 돈 나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거기다 버스 대절까지 하면 너무 부담돼. 시어머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저희가 반반으로 준비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복도 다 예약했고요. 한복이야 당연히 신부 쪽에서 하는 거고. 그게 무슨 자랑이야? 시어머님이 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저희가 함께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참고 있던 게 터져나왔습니다. 함께 부담? 우리 아들이 집 마련하는 거 생각하면 내가 한복 좀 하는 게 뭐가 대단해? 시어머님의 말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은 남자친구 명의지만 제 전세금도 들어갔습니다. 반반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오로지 남자친구가 마련한 것처럼 말씀하시다니요. 어머님, 전세금은 제 돈도 들어갔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명의는 우리 아들 이름이잖아. 나중에 집값 오르면 다 우리 아들 거고. 시어머님이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명의가 남자친구 이름인 건 나중에 대출받을 때 유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제 돈이 들어간 건 분명한데 그걸 오로지 남자친구 것이라고 하시다니요. 어머님, 저도 제 돈을 냈는데. 제가 항변했습니다. 야, 시집가는 여자가 그런 거 따지면 쓰나? 부부가 되면 다 우리 거야. 왜 내 돈 따져? 시어머님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명의는 아들 이름이니까 아들 거라고 하시면서 제가 낸 돈을 따지면 안 된다고 하시다니요. 며느리야, 솔직히 말할게. 너 너무 당당해. 시어머님이 표정을 굳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당하다니요. 제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다더니 너도 그렇구나. 시집 오면 시댁말 잘 들어야지 왜 그렇게 자기 주장만 해? 저는 제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켜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억울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약속, 약속. 약속이 뭐 그렇게 중요해? 가족이 되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내 나이 때는 안 그랬어. 시어머니 말씀이면 무조건 따랐지. 그게 며느리의 도리야. 시어머님이 과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대가 달라도 며느리는 며느리야. 예의는 지켜야지. 저도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설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됐어. 내가 오늘 온 건 너한테 말해주려고 온 거야. 우리 아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마. 버스 대절은 니네 집안에서 알아서 해. 어머님,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 너무 돈 많이 쓰지 마. 우리 집안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 알아들었지? 시어머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님, 이야기 좀 더 해요. 제가 붙잡으려 했지만 시어머님은 그냥 나가셨습니다. 회의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님이 회사까지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가신 거였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대화도 못했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죠. 사무실로 돌아가니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후배 은지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이 하신 말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 너무 당당해.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다더니. 융통성이 없어. 시어머니 말씀이면 무조건 따라야 해. 이런 말들을 21세기에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다정하고 이해심 많으셨던 시어머님이 이렇게 변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이 회사까지 찾아오신 것 하신 말씀들.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회사까지 찾아와서?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아버지도 표정이 심각해지셨습니다. 딸아, 이거 정말 심각하다. 결혼도 안 했는데 회사까지 찾아와? 그리고 며느리가 너무 당당하다고. 아버지가 화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딸 이렇게 무시당하게 시집 보낼 순 없어. 당장 파혼해야 해.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결혼을 해야 하나? 이대로 시집 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주신 일주일의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남자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어? 우리 제대로 이야기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처음 데이트했던 한강공원이었습니다. 3년 전 설레는 마음으로 왔던 그곳에 이제는 무거운 마음으로 향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자 일어나서 손을 흔들었지만 예전 같은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왔어? 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응. 제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강물만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기, 엄마가 회사까지 찾아갔다며. 미안해.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는 알고 있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나도 나중에 들었어. 엄마가 며느리 만나고 왔다고 하시길래 어디서 만났냐고 물어봤더니 회사라고 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가 변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어머님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고 했지. 회사까지 찾아가시면 어떡하냐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며느리랑 이야기할 게 있어서 갔다고 뭐가 문제냐고 하시더라.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난 어머님이 회사까지 찾아오신 게 문제가 아니야. 어머님이 하신 말씀들이 문제야.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 그가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당당하다고,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다고, 시어머니 말씀이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이런 말씀들 하셨어.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나는 당당한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냥 약속을 지켜달라고 한 거야. 오빠가 하겠다고 한 일을 책임져 달라고 한 거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야. 오빠, 우리 이대로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난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우리 연애 기간 동안의 일들, 결혼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깨달았어. 오빠는 항상 어머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걸.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야. 너도 중요해. 그가 변명했습니다. 중요하긴 해. 근데 어머님보다는 아니잖아. 어머님이 반대하시면 오빠는 항상 어머님 편을 들어. 한복집에서도 그랬고, 버스 대절건도 그랬고, 예식장이나 신혼집 정할 때도 다 그랬어. 나는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엄마가 나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거든. 그가 설명했습니다. 효도하는 건 좋아. 나도 오빠가 효자라서 좋았어. 근데 효도와 맹목적으로 따르는 건 달라. 오빠는 어머님 말씀이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따르잖아. 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빠, 우리가 결혼하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야. 물론 시부모님도 중요하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야. 우리 부부가 서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해. 그게 결혼이야. 나도 알아. 근데 엄마를 무시할 순 없잖아. 그가 항변했습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야. 존중하되 우리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자는 거야. 근데 오빠는 항상 어머님 의견이 우선이잖아. 제가 답답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어쩌라는 거야? 엄마한테 대들라는 거야? 그가 짜증을 냈습니다. 대들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를 지켜달라는 거야. 어머님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씀하실 때 나를 감싸달라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엄마는 나쁜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야. 그냥 우리 생각해서. 그가 또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오빠, 듣고 있어? 지금도 오빠는 어머님 편을 들고 있어. 내 기분은 생각 안 하고 어머님은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있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강 위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오빠, 나 솔직히 말할게. 지금 내 마음은 파혼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파혼? 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이대로 결혼하면 우리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계속 시어머님과 오빠 사이에서 힘들어할 거고, 오빠는 어머님과 나 사이에서 힘들어할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야, 지금 장난해? 결혼식이 2달도 안 남았어. 예식장도 예약했고 하객들한테 청첩장도 돌렸어. 이제 와서 파혼이 말이 돼?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건 지금 상황이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어머님이 모든 걸 간섭하시는 것, 오빠가 항상 어머님 편만 드는 것. 너 정말 파혼하고 싶은 거야? 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
나도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3년이나 사귀었는데. 근데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어. 제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받고? 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첫째, 버스 대절 문제를 해결해. 오빠가 처음 약속대로 책임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든지. 둘째, 어머님한테 선을 그어. 우리 결혼 준비에 지나친 간섭은 사양한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려. 셋째, 앞으로 나와 어머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내 편을 들어줘. 무조건 어머님 편만 들지 말고. 제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쉽지 않은 거 알아. 근데 그게 결혼이야. 결혼은 쉬운 게 아니야.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야. 특히 오빠는 어머님과 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워야 해.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시간 좀 줘. 생각해 볼게. 그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시간이 없어. 버스 기사님한테 월요일까지 답드리기로 했어. 그때까지 결정해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월요일? 그건 너무 급한 거 아니야? 그가 놀랐습니다. 급한 게 아니야. 이미 충분히 시간이 흘렀어. 이제는 결정할 때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월요일까지 생각해 볼게. 그리고 엄마랑도 이야기해 볼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어머님과 이야기할 때 제대로 해. 우리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고 어머님의 지나친 간섭은 곤란하다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려. 제가 당부했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그가 약속했습니다. 공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3년의 연애가 준비한 결혼식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편안했습니다. 제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 마음을 제대로 전달한 거야.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월요일까지 기다려보자. 그 남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머니도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말 내내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어머님과 이야기하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겠지요. 저도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만약 월요일까지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하면 파혼하기로. 힘든 결정이었지만 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남자친구에게서 어떤 답을 듣게 될까? 회사에 도착해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시계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3시, 4시가 지나갔습니다. 오후 5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자친구였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나야. 지금 회사 앞에 있어. 퇴근하면 만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응, 알았어. 6시에 나갈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시에 퇴근해서 회사 앞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자친구가 근처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페로 들어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주말 내내 엄마랑 이야기했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촉했습니다. 엄마한테 내 이야기를 다 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지금 파혼 위기까지 간 것도.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시더라. 며느리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처음으로 제대로 말했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뭐라고 말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지나치게 간섭하신다고. 우리 결혼인데 모든 걸 엄마 뜻대로 할 수는 없다고. 그리고 며느리한테 상처 주는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안목이 없다는 말, 당당하다는 말,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
제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반응은? 제가 물었습니다. 화내셨어.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며느리 생각해서 해준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고. 그래서 나도 목소리를 높였어. 엄마가 생각하시는 것과 며느리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고, 이제는 엄마 방식대로만 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제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우시더라. 자기가 아들 잘 되라고 한 건데 이제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자기한테 대든다고. 나도 마음이 아팠어. 근데 더 이상 엄마 말씀만 따를 수는 없었어. 너를 잃고 싶지 않았거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제가 울먹였습니다. 버스 대절은 내가 책임질게. 처음 약속대로. 계약금도 이미 냈고 내가 하겠다고 한 거니까 끝까지 책임질게. 엄마한테도 말씀드렸어. 이건 내 결정이고 엄마가 간섭하실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앞으로 결혼 준비하면서 엄마 간섭이 있으면 내가 막을게. 우리 결혼이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거라고 엄마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 물론 의견은 듣되 최종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라고.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고마워. 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나도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었고 엄마 말씀 잘 듣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너를 힘들게 하는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너무 강하게 나간 것 같아. 제가 사과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나는 계속 몰랐을 거야. 내가 얼마나 엄마한테 의존하고 있었는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약속해. 앞으로 나와 어머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공정하게 판단해줘. 무조건 어머님 편만 들지 말고 무조건 내 편만 들지도 말고 객관적으로 봐줘. 제가 당부했습니다. 약속할게. 그리고 엄마한테도 말씀드렸어. 이제는 며느리 편도 들어줘야 한다고.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끼신 것 같았어. 자기가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든다고. 근데 나는 이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 엄마도 가족이고 너도 가족인데 가족끼리 싸우게 두는 게 아니라 중재하는 게 내 역할이라고.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빠가 변했구나.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번 일로 많이 깨달았어. 결혼이 뭔지, 남편의 역할이 뭔지. 엄마 말씀 잘 듣는 착한 아들로만 살 수는 없더라. 이제는 내 남편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도 어머님께 효도는 해야지. 제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근데 효도와 맹종은 다르다는 걸 이제 알았어.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하되 내 가정의 중심은 우리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어떠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기분이 좋지 않으셔. 근데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 엄마도 적응하셔야 하니까. 아들이 결혼한다는 것,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것에.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님께 전화드려야 할까? 제가 제안했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좀 진정하시면 내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 그리고 나중에 셋이서 만나서 제대로 이야기하자. 서로의 기대와 경계를 명확히 하는 시간을 갖는 거지. 그가 현명하게 제안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한데 버스 기사님한테 연락 좀 해줄 수 있어? 예약 유지한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전해줘. 그가 부탁했습니다. 응, 그럴게. 버스 기사님이 우리 걱정 많이 하셨을 거야. 카페를 나와 함께 걷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님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하고 남자친구도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하자. 제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결혼하자. 그리고 행복하게 살자. 그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한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첫 데이트 때와 같은 석양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더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엄마, 저 결혼해요. 부모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신랑 될 사람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구나. 아버지가 흐뭇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우리 딸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버스 기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예약 유지하려고요. 제가 밝은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남자친구분과 잘 해결하셨나 봐요. 사장님이 반가워하셨습니다. 네, 덕분에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없어요. 두 분이 잘 해결하신 거죠. 결혼 생활 잘하세요. 그리고 2월에 봬요. 사장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시어머님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남자친구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법을, 서로를 위해 용기를 내는 법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2월 결혼식까지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그리고 서로를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버스 한 대 때문에 시작된 위기가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시험을 겪은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혼 후에 이런 문제를 겪었다면 더 힘들었을 테니까요.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겨울 첫눈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눈 와. 첫눈. 곧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봤어. 우리 결혼식 날도 눈 오면 좋겠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2월 우리는 결혼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힘들어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예비 부부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회피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당신들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